전 세계 군사 분석가들을 놀라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유럽의 북쪽 국가가 반대편 태평양의 작은 나라와 안보 운명을 나누게 되리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값싼 대체제로만 보이던 한국 무기가 어느 날부터 전략 지도의 중심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시선을 바꾸고 결심까지 흔들어 놓았을까요? 한국과 노르웨이 두 대양을 잇는 특별한 선택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한국의 놀라운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려주세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댓글 대한민국 파이팅을 남겨주세요. 저는 라르스 베르그입니다. 오슬로 국방부 안보전략실에서 일한 지 12년째입니다. 러시아 국경, 북극 항로, NATO 동향 분석이 제 일상이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이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안보는 곧 우리 가족의 역사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회의였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론 눈발이 흩날렸고 테이블 위엔 두툼한 보고서가 쌓여 있었죠. 표지에 굵게 적힌 문장이 보였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체계 후보군 검토. 만약 동쪽 국경에서 위기가 터진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얼마나 빨리, 무엇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후보 리스트는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독일 라인메탈, 프랑스 탈레스, 영국 BAE 시스템스. 익숙한 로고들이 나열돼 있었죠. 그런데 맨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K-MRLS CHEONMU 리퍼블럭 어브 코리아. 회의가 시작되자 선임 분석관 한 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굳이 아시아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유럽 안에 충분한 옵션이 있는데.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솔직히 그랬어요. 한국? 휴전선 옆 작은 나라. 저렴하고 성능 괜찮은 무기. 그 정도 이미지였죠. 하지만 뭔가 걸렸습니다. 최근 NATO 정보 브리핑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꾸 눈에 밟혔거든요. 폴란드,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방산 보고서마다 K9, K2, 천무 같은 무기 이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회의 말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직접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편견으로 좋은 옵션을 놓치는 건 아닌지. 그러자 옆에 앉았던 칼 요한센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는 주요 유럽 방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고문이었어요. 라르스, 자네 정말 순진하군. 방산은 기술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정치, 외교, 산업 생태계 이 모든 게 얽혀 있다고. 유럽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고립될 수 있어.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 책상 위에 놓인 폴란드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제 K9 자주포 1000문 이상 도입.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까지 포함된 계약이었죠. 왜 폴란드는 저 선택을 했을까? 단지 가격 때문일까? 그 질문이 저를 동해로 보내는 티켓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를 2번 갈아타고 기차와 차량으로 다시 이동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도심에서 산으로, 산에서 바다로 바뀌었어요. 한국 동쪽 해안, 군 부대 인근 훈련장이었습니다. 겨울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하지만 공기 속엔 이상하게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검은 방한복을 입은 한국군 장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노르웨이 평가단은 저를 포함해 4명이었죠. 포병 출신 장교 스벤, 예산 담당관 잉그리드, 그리고 회의적인 표정을 한순간도 거두지 않는 칼. 칼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실사격 영상 몇 개면 충분한데 괜히 지구 반바퀴를 돌았군. 이게 다 자네 고집 때문이야, 라르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훈련장을 둘러봤어요.
우리를 안내한 한국군 장교의 이름은 윤이었습니다. 윤중령은 유창한 영어로 훈련 개요를 설명했죠. K9 자주포 운용 현황,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천무 다연장 로켓 실사격, 연막탄, 고폭탄, 정밀 유도탄, 각각 다른 탄종으로 다양한 표적을 타격할 예정입니다. 그러다 윤중령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보시게 될 훈련은 저희 기준으로는 평소 수준입니다. 거창한 쇼가 아니라 일상적인 훈련이라는 의미였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포대 근처에 서자 장병들의 손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철제 장치를 만지는 손, 탄약을 확인하는 손, 서로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손. 그 손끝에서 국경선을 지키는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북쪽 경계에서 보던 눈빛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칼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라르스, 정신 차려. 저들은 지금 우리한테 쇼를 보여주는 거야. 유럽 시스템과의 호환성, 유지비, 정치적 리스크 이런 건 아무도 말 안 해. 실사격 한 번에 다들 감정적으로 움직인다니까. 저는 메모만 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러 온 거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데이터보다 먼저 귀에 박힌 건 바람소리와 병사들의 숨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천무 발사대들이 일렬로 정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거대한 맹수가 숨을 고르듯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가 끝나자 하늘은 잿빛에서 서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통제소 안에서 우리는 모니터와 창밖을 번갈아 봤어요. 윤중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답입니다. 첫 번째 사격은 분산된 해상 표적을 향한 고폭탄이었습니다. 발사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여러 대의 천무에서 거의 동시에 화염이 뿜어져 나왔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수십 발의 로켓이 일정한 간격으로 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죠. 방금 전까지 잔잔하던 바다는 몇 초 뒤 정확한 패턴의 물기둥으로 뒤덮였습니다. 젠장. 옆에서 포병 출신 스벤이 욕설을 내뱉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라르스, 저 정확도 봤어? 저건 우리가 지금 쓰는 시스템보다 최소 2세대는 앞선 거야. 모니터의 표적 좌표와 실제 탄착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편차는 기대치보다 훨씬 작았어요. 두 번째 시연은 시간이었습니다. 사격 후 재장전, 다시 배치, 다음 사격까지 걸리는 시간. 우리는 스톱워치를 켰어요. 노르웨이에서 쓰는 기존 체계와 비교하면 이 속도는 전술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빠르게 공격하고 금세 자리를 옮겨 반격을 피하는 전술. 계산 속도가 아니라 손과 발이 이미 그 리듬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칼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인상적이긴 해. 하지만 라르스, 이건 통제된 환경이야. 실전은 달라. 북극의 영하 40도 극야 상황에서도 저렇게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나? 그때 윤중령이 칼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영하 35도 환경에서도 정기적으로 훈련합니다. 북쪽 국경 지역은 겨울이 깁니다. 귀국하시면 테스트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정밀 유도탄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특정 좌표, 가상의 적 지휘소 역할을 하는 표적을 노렸어요. 하늘은 다시 조용해졌고 잠깐의 침묵 뒤 하나의 물기둥이 정확히 치솟았습니다. 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노트북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찍히고 있었어요. 신뢰도, 정확도, 명중률. 냉정한 숫자들이 우리가 들은 포성과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를 놀라게 한 건 성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이 끝난 뒤 병사들이 장비를 닫고 점검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도 들떠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이었죠.
마치 노르웨이 산골 마을에서 눈 속에서 제설차를 몰고 나오는 이웃 아저씨들 같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단지 장비만 사는 걸까? 아니면 이런 태도까지 함께 들여올 수 있을까? 실사격이 끝난 뒤 우리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본 도시는 눈 대신 네온 사인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회의실에는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커피, 통역사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더 이상 군사훈련장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의 세계였죠. 한국 측에서는 방위사업청 관계자들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의 운용 실적, 이미 업그레이드 중인 차세대 모델, 그리고 천무의 장기적 발전 계획까지 설명이 이어졌어요.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유럽 각국과의 협력 사례가 슬라이드에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단일 장비만 파는 게 아닙니다. 탄약 생산, 정비 체계, 교육, 심지어 공동 R&D까지 포함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칼이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칼은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훌륭합니다. 성능도 인상적이고 가격 경쟁력도 있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는 유럽 정치 지형, NATO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 기존 유럽산 체계와의 연계 문제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시스템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유럽 내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우리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가 아시아 파트너를 선택한다면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나 해군 협력에서 어떤 불이익을 받을지 모릅니다.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한 우려를 갖고 있었어요. 한국 측 관계자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죠. 그래서 저희는 유럽 안에서 이미 함께 일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슬라이드에는 중동부 유럽 여러 나라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이 한 줄로 늘어서 있고 각기 다른 국기가 그 위에 휘날리고 있었어요. 칼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봐, 라르스. 결국은 정치 문제야. 성능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네가 아무리 기술 보고서를 잘 써도 위에서 결정하는 건 결국 외교 카드야.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걸렸습니다. 정치와 전략 사이에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칼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정치적 계산만 한다면 진짜 필요한 선택을 놓치는 건 아닐까요? 휴대폰에 윤중령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내일 일정에 한 곳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한국 방위산업체와 별도의 기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스템 아키텍트, 미사일 전문가, 전자전 담당 엔지니어들이 나왔어요. 벽에는 천무의 모듈 구조와 향후 확장 계획이 도식화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탄약 생산 라인은 어디까지 현지화가 가능한가요? 북극 환경에서 저온 테스트는 어느 수준까지 진행했습니까? 유럽에서 이미 배치된 K9과의 데이터 연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돌아온 답은 놀라울 만큼 구체적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표, 인증 문서, 공동 개발 제안서까지 책상 위에 하나씩 쌓여갔어요.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한국이 제안한 공동 R&D 항목이었습니다. 우주 기반 정찰, 미사일 요격, 전자전 대응 알고리즘.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의 전장을 함께 설계하자는 제안에 가까웠어요. 칼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공동 R&D라는 건 결국 우리 예산을 더 투입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미 완성된 유럽 시스템을 사면 이런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없는데요. 한국 측 엔지니어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시스템을 사시면 귀국은 영원히 사용자로만 남습니다. 저희 제안은 노르웨이가 개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북극 환경 데이터, 극한 기후 대응 기술, 이건 저희에게도 필요한 영역입니다. 칼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회의실에 남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유럽 경쟁사들의 제안서와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가격, 성능, 공급 속도, 확장성. 각 항목마다 점수를 매기자 예상 밖의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천무가 여러 지표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문제는 정치와 이미지였습니다. 보고서 초안을 보던 칼이 말했습니다. 라르스, 기술 점수만 보면 한국에 손을 들어줘야 해. 나도 인정해. 하지만 그게 과연 노르웨이에게 안전한 선택일까? 우리가 유럽 동맹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건데? 그때 제 머릿속에 동해에서 들었던 포성 훈련장을 덮던 바다 바람, 윤중령의 한마디가 겹쳐 떠올랐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일상입니다. 만약 이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축적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그걸 외면하는 게 정말 안전한 선택일까요? 저는 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칼, 70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한국 전쟁에 의료단을 보냈을 때 그게 안전한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었죠. 하지만 그게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방문 마지막 날 일정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노르웨이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한국 전쟁 당시 우리 의료단과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진 곳이라고 했어요. 도심 한복판,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길 옆에 소박한 기념비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돌 위에 새겨진 노르웨이 이름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솔직히 말해 그 이름들을 대부분 처음 봤습니다. 역사책에 실리지도 뉴스에 나오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도, 오늘의 우리도 달라졌을 겁니다. 한국 측 대표가 조용히 꽃다발을 올렸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을 접더니 짧게 말했어요. 당시 여러분의 결정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국가 간 안보 협력을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전략, 이해관계, 경제 효과를 계산하죠. 하지만 이곳에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무언가가 서 있었습니다. 피와 추위와 두려움을 함께 견딘 기억. 그게 70년을 돌아 오늘의 계약서 위에까지 닿아 있었어요. 칼도 조용히 기념비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회의적인 표정이 사라졌어요. 저는 기념비에 새겨진 이름들을 하나씩 읽었습니다. 올레 한센, 페르 안데르센, 크누트 닐센. 평범한 이름들이었어요. 아마도 평범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1950년 지구 반대편 낯선 땅으로 갔습니다. 왜였을까요? 윤중령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의료단은 부산 인근에서 활동했습니다. 민간인과 난민들을 치료했죠. 전투 병력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수천 명이 죽었을 겁니다. 석양이 비스듬히 기념비를 비췄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 중 몇 개는 이미 마모되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그 위를 천천히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을 실제 정책 결정 속에서 얼마나 떠올려왔던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산 회의에서, 무기 도입 논의에서, 외교 전략 토론에서 이 이름들은 한 번도 호명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이들이 다시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이야기를 너희가 어떻게 이어갈 건가?
그때 옆에서 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르스, 나도 몰랐어. 우리가 여기까지 왔었다는 걸. 그리고 이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기념비에 손을 얹었어요. 내 할아버지도 의사였어. 전쟁엔 안 갔지만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했지. 어쩌면 여기 이름이 새겨진 사람들 중 누군가를 할아버지가 알았을지도 모르겠어. 저는 칼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이어갈 차례입니다, 칼. 그날 밤 노르웨이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칼은 처음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내 이름도 넣어줘. 공동 작성자로. 이건 자네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야. 우리 세대가 함께 내려야 할 결정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평양과 대서양이 서서히 한 장의 종이 위로 겹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오슬로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 초안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기술평가, 정치적 리스크, 예산, 도입 일정. 객관적인 항목들을 나열한 뒤 마지막 장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전략적 선택. 우리는 누구와 함께 지도를 그릴 것인가? 유럽 동쪽 전선은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난민. 우리는 매일 새로운 브리핑을 받죠. 이 와중에 여러 유럽 국가는 이미 한국과 대규모 방산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처음엔 값싼 대체제로 보였던 선택이 이제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동해에서 윤중령이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보시는 건 우리에겐 일상입니다. 그때는 그냥 자신감 넘치는 멘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들립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매일 전쟁과 평화의 경계선을 연필로 긋고 지우는 사람들의 말. 우리보다 훨씬 오래, 훨씬 가까이 위기를 옆에 두고 살아온 사람들의 일상. 노르웨이 북쪽 해안의 장병들도 비슷합니다. 긴 겨울, 보이지 않는 위협, 얼음 위의 긴장. 지도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마주한 감각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어요. 한쪽은 분단의 최전선, 다른 한쪽은 북극의 최전선. 두 곳 모두 포성을 줄이기 위해 화력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유럽 안에서만 동맹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 같은 종류의 추위를 견디고 있는 다른 파트너를 향해 손을 내밀 것인가? 기념비 앞에서 느꼈던 낯선 부채감이 다시 어깨를 눌렀습니다. 그 빚을 갚는 방식 중 하나가 지금 제 손에 들린 이 보고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자리에서 칼이 말했습니다. 라르스,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면 쉽지 않을 거야. 유럽 동맹들한테 설명해야 하고 의회를 설득해야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칼. 하지만 70년 전 우리 선배들도 쉬운 선택을 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해냈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칼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좋아. 그럼 보고서에 이렇게 써. 노르웨이는 70년 전의 약속을 21세기 방식으로 지킬 것이다라고. 저는 노트북을 열어 그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북극해가 보였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국방차관, 장성들, 예산 담당자들, 그리고 우리. 테이블 위에는 여러 옵션이 놓여 있었어요. 유럽 각국의 제안서와 함께 한국의 천무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차관님, 그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저희 평가단은 지난 2주간 한국에서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직접 평가했습니다. 슬라이드의 숫자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기술 평가 결과 천무는 사거리, 정확도, 재장전 속도 모든 면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했습니다. 특히 북극 환경 적응성 테스트 데이터는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한 장성이 질문했습니다. 유럽 시스템과 비교했을 때 천무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입니다. 같은 예산으로 유럽 시스템 대비 1.5배 이상의 화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공급 속도입니다. 유럽 업체들은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지만 한국은 즉시 납품이 가능합니다. 셋째,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게 아니라 공동 개발 파트너가 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한 의원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럽 밖으로 눈을 돌리면 프랑스와 독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는 칼을 바라봤습니다. 칼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평가에 회의적이었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자였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지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70년 전 노르웨이는 한반도에 의료단을 보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선택한 건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옳다고 믿는 편에 선 것이었죠. 그 선택이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이제 그 한국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노르웨이 참전 용사 기념비를 봤습니다. 그곳에 새겨진 이름들을 봤어요. 그들은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곳에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칼의 다음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단순히 어떤 무기 시스템을 사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미래를 함께 만들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폴란드, 에스토니아, 핀란드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산 게 아니라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노르웨이는 70년 전의 약속을 21세기 방식으로 지킬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한 장성이 말했습니다. 동해에서 실사격을 직접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랬지만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북쪽 국경을 지키는 장병들과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매일 긴장 속에서 살지만 그게 일상이 된 사람들의 눈빛이요. 국방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세부 계약 협상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라르스, 칼 두 분이 협상팀에 합류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칼과 마주쳤습니다. 라르스, 우리가 해냈어. 아니요, 칼. 우리가 시작한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개인 메모장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다음 세대 노르웨이 장교가 한국을 방문할 때 그들의 발밑에서 울릴 포성은 단지 철과 화약의 소리가 아니기를.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더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태평양을 포함한 지도를 기준으로 전략을 짤 것이다. 그 지도 위에 한국과 노르웨이의 이름을 함께 적겠다는 결심과 함께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눈이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두 대양을 잇는 다리 위에 내리는 약속의 눈 같았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